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죠. 건설업, 건설기업, 그리고 건자재 기업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금 그림의 이분이 바로 월가의 레전드 리차드 번스타인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당연한 소리 하고 있냐. 하나만 한 말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건설업과 굉장히 밀접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자산운용사의 면접을 준비하러 갑니다. 펀드 매니저는 ABC라는 이 좋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골라서 면접에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재무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매출과 이익 전망은 어떻고 CEO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은 이제 실제로 탐방을 해서 인터뷰한 내용까지 이렇게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분석 보고서를 수십 페이지를 준비한 후에 뭐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 하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날 펀드 매니저는 실수 없이 브리핑을 싹 맞춰요. 그렇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들은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죠.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ABC 기업의 주식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진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펀드 매니저는 솔직히 좀 당황해요. 근데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하죠. ABC는 제가 분석해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매수하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주가는 오를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그는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펀드 매니저는 대체 무엇을 실수했길래 면접에서 떨어졌을까요? 답은 리처드 번스타인의 말처럼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야 한다. 이 기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업 분석만 잘해서 이 좋은 기업을 찾고 거기에 묻어두기만 하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업 탐방을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막 직장을 다 때려치고 기업 탐방만 다니는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것, 막 이런 게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비싸면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매수했는데 떨어지면은 그건 그때부터는 나쁜 기업이고 나쁜 주식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기업 분석보다 더 중요한 큰 산업 흐름 그리고 시장의 센티멘트가 매매의 타이밍과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지금 밀어주는 이런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휘발유, 경유,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여전히 잘 팔립니다. 전부 전기차로 대체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죠. 이때 어떤 투자자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부품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을 찾아냅니다. 이익 성장도 괜찮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낮고 또 기업 탐방도 가봤더니 CEO까지 만난 거죠. 그래서 성향 등을 봤더니 주주 친화적이고 도덕성도 좋더라. 모두 좋은 이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기업을 투자해 놓고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런 내연기관은 앞으로 10년 내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특히나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결국은 사라질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회사의 이익 대비 몇 배의 프리미엄에 주식시장에 거래되느냐, 이게 바로 PER이죠. 근데 이게 계속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올라가도 PER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안 오르는 거죠. 이쯤 되면 승질급하신 분들은 빨리 본론이나 들어가지 왜 이런 썰을 풀고 앉아있냐, 내 소중한 시간 어쩔 거임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건설업과 건설주, 건자재주들에 해당되어 왔던 내용이 바로 이 좋은 기업이 아닌 좋은 주식을 사라였고요. 이런 내용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상당히 많은 가치투자자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던 게 건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건설 산업과 건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분노를 좀 조절하시고요. 캄다운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 일단 건설 산업이죠. 건설 기업들의 주요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 수주고요. 두 번째는 국내 수주입니다. 해외 수주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지금 차트는 국내 건설 기업들 있죠. 얘네들의 해외 수주액입니다. 2010년을 고점으로 최근까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그럼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쨌든 해외 수주도 중요한데 해외 수주가 감소하니까 이거 혹시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은 국제 유가거든요. 근데 2014년 배럴당 $100를 넘던 이런 국제 유가가 2015년부터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이유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셰일 가스, 셰일 에너지가 개발되면서부터 유가가 거의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반토막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배럴당 $100는 안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14년 이전에
중동 국가에 대한 원유 캐내는 그 플랜트 있죠. 이 수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 유가 폭락으로 독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이게 뭐냐면 미청구 공사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에 있는 이런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비싼 원자재 투입해가지고 플랜트를 지어놨던 거죠. 근데 중동 기업들이 유가가 급락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도산해가지고 돈을 다 떼인 겁니다. 미청구 공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구할 수 없는 그 공사 대금, 한마디로 떼인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림처럼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14년 이때까지 거의 해외 수주가 이렇게 미친 듯이 많았죠. 중동 수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유가가 2015년부터 폭락을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미청구 공사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최근까지도 계속 남아있고요. 해외 수주가 많던 이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락한 특히 2015년부터 주가가 아주 내리꽂았죠. 지금 그림이 삼성물산 주가인데 2016년 고점에서부터 2020년까지 진짜 거의 한 3분의 1 토막으로 내리꽂은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원가 이하로 계약을 따낸 공사도 굉장히 많았고 이때 굉장히 시간을 촉박하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공일까지 지켜지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수주를 받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공일이 지연되면서 손실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원가 이하의 손실보상까지 해주니까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미청구 공사도 늘어나고 마이너스 수주까지 하는 이 이중고에 계속 시달려 왔던 거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7년 8년 굉장히 좋았다가 그 다음에 해외에서 미청구 공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손실이 계속 발생했죠. 그래서 이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0년 이후에 계속 미청구 공사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애초에 지금은 돈 안 되는 해외 수주는 아예 받지도 않고요. 또한 유가 급락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따져서 업체들을 선별해서 그런 수주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컨소시엄이라 그래가지고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곳이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수주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가 그림처럼 감소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수주를 감소한 게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난 2010년까지는 해외 수주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대형 건설주들의 이 주가가 팍팍 튀어오르고 그랬다면 최근부터는 국내 수주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주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해진 두 번째 국내 수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림은 국내 건설 수주액입니다. 국내 수주의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가 해당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분양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요. 돈을 떼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은데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더 그렇다는 거죠.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분양이 되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내 수주의 최고 리스크라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 다수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중간에 공사가 멈추는 경우겠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양률이 엄청 바닥인 이런 시기에는 대기 수요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기업 그리고 건자재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국내 건설 수주액이 증가하는 구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1년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 수주액이 2020년보다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주가 상승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건설업과 건설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기업을 나는 좀 몰빵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쉽게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아파트가 큰 돈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냥 상식이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건설 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얘네가 아파트 어느 단지들의 수주를 따냈는지 이걸 보면 되겠죠. 대지 2,000평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이 수주를 따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바닥 면적인 용적률을 보면 돼요. 그림에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죠.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서는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250% 정도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일단 요거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또 건폐율은 뭐고 또 용적률은 뭐냐, 괜히 또 머리 아프게 어려운 소리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면, 건폐율은 뭐냐면 100평짜리 이런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건폐율이 60%다 그러면은 60평만 건물로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도로를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입니다. 굉장히 쉽죠. 용적률은 바닥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이라면은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은 2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60평만 건물 바닥으로 지을 수 있다며, 그죠? 그럼 나머지 250평은 어떻게 바닥으로 올려야 되냐? 위로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층층별로 총 합해서 바닥 면적이 250평을 넘을 수 없으니까 한 면적이 60이니까 4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100평짜리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에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50이다 하면은 나는 60평짜리 요 건물을 4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요거 솔직히 뭐 그림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좀 귀찮아서 네, 네이버 검색으로 좀 검색해 보시고. 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A라는 건설업체가 대지 2,000평에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50인 요 땅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거죠. 그럼 이게 몇 층인가까지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지 면적 있죠. 2,000평에다가 요 250의 이 용적률을 곱합니다. 아니, 그럼 아파트가 150 이상 250이면은 뭐 200으로도 지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용적률을 최대한 늘려야지 분양을 많이 해줘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맥시멈으로 항상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0평에다가 용적률 250%를 곱하면은, 그래서 총 아파트의 바닥 면적은 5,000평이 되겠죠. 2,000에다가 2.5를 곱하니까 5,000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음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34평짜리 아파트만 쫙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거죠. 5,000평에다가 34평을 나눠요. 다들 암산이 되시니까 총 약 147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5억으로 하면요, 그럼 147세대 곱하기 5를 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735억이죠. 좀 어려워서 정말 죄송해요. 네. 그럼 이제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올지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최초 토지비도 이것도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토지 매입비가 300억이 나왔다고 할게요. 이 2,000평을 300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핵심이거든요. 일단은 근데 공사비는 아파트가 완공이 돼봐야 알아요.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서 또 얼마를 지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인 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때려잡을 수밖에 없죠. 그럼 5,000평 곱하기 450만원 이렇게 하면은 총 225억이 나오죠. 그럼 최초에 토지를 매입한 비용이 300억, 그리고 공사비가 225억 더해가지고 총 525억이 원가가 되겠죠. 여기서 낼 수 있는 이익은 210억 정도가 대략적인 해당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약 28.5%의 정도, 이런 영업이익이 나으니까 당연히 할만한 공사겠죠. 물론 이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이 건설사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일부를 일정한 이자를 내고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뉴스나 아니면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 그리고 이제 분양가 같은 것도 역시나 뉴스에 다 나오고요. 아니면 검색해 보시면 되고, 토지 매입가 또 다 검색하면 나오죠. 네. 요거까지 검색하는 거 알려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이버에 아니면 구글에 그렇게 하면은 개별 기업마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 대략적인 예측이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또 부지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기업에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건설주 중에서 가장 높게 오르는 종목을 먹겠다, 이런 경우고, 우리는 또 귀찮지 않습니까? 또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직장인이신 경우도 많고, 자, 이런 거 굉장히 귀찮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가장 많이 올라간다 이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같이 조금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브랜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주를 받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로 쫙 분산 투자해 놓는 게 가장 평균적인 맘 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맨 앞서서 번스타인 형님을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이 형님이 말한 이 좋은 기업이 아닌 좋은 주식을 사라,
이 내용을 한참 설명드렸죠. 근데 대체 이거는 또 언제 나온다는 거냐? 언제 나올 거야? 그냥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부터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국내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IS 동서 요 기업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뭐 화성산업도 있고 뭐 많죠. 그런데 그냥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16년에 최대 89,900원까지 하던 주가가 그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래서 2020년 4월 코로나 침체 당시에는 15,500원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8만 원대에 2016년에 매수해가지고 물려있다. 그러면은 진짜 한 5년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그 기간에 최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80% 이상 하락하던 기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진짜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면 뭐 IS 동서라는 기업이 굉장히 나쁜 기업이고 뭐가 안 좋아가지고 자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2018년까지도 IS 동서의 매출은 거의 1조 5천억 이 위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3천억 하던 게 3,800억까지 이게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흐름마저 보입니다. 기업이 결코 나빠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건 아니라는 거죠. 2016년부터 매출액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오히려 증가했던 이런 기업이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유는 그림처럼 2016년에 국내 건설 수주가 피크를 찍고요. 그 다음에 수주가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졌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주시장의 PR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PR이 낮아지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야 한다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각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뭐 최소 오차 없이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뭐 거의 비슷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뭐 이렇게 하려면 사실 뭐 기업도 탐방을 가야 되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도 굉장히 소요됐겠죠. 하지만 건설주에 대한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프리미엄, PER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고 굉장히 건실하고 좋은 기업이라도 산업 전체의 투자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기대감이 소멸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주식이 되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주식으로 변하는 거죠. 건설주 같은 경우에 이 시장의 심리가 변하면은 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업들을 매수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2020년 시공능력 상위 10개사가 선정되었죠. 삼성, 현대, 대림, GS, 포스코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그림은 국토부의 건설 기성액 순입니다. 건설 기성액이 뭐냐면은 한자로 이미 기자에 완성할 성자 뭐 이렇게 되겠죠. 공사가 시작되면 한 번에 전액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된 만큼 돈을 지불하는데 이게 바로 건설 기성액이라 그럽니다. 경기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건설 경기를 보려고 하면은 건설 기성액을 보고 기업을 판단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국토부 건설 기성액 순위는 1위가 GS건설, 2위 대우, 포스코, 롯데, 대림, 현대 뭐 이런 순으로 쭉 나열이 돼 있죠. 시공 능력하고 건설 기성액을 다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앞으로 브랜드에 따라서 수주 역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성 레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대림 이편한 세상, GS 자이, 포스코 더샵, 대우 프로지오, 롯데캐슬, 현대 아이파크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들어본 브랜드의 이런 기업의 경우에 다른 기업들보다 수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왠지 뭔가 좀 믿음도 가고 얘네한테 시공 맡겼을 때 뭔가 문제가 될 일은 크게 없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분양도 굉장히 잘 되니까요. 이거는 뭐 신규로 진행을 하건 재개발을 하건 뭐 마찬가지로 브랜드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건설업입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이 지금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건설 산업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상위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게 이게 이제 기본이겠죠.
다음으로 이제 건자재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죠. 문제는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뭔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이런 방송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막 변할 수 있잖아요. 네, 시세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 건자재의 섹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 그 관련주가 나오니까 그런 거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건설하는 그 초기에는 콘크리트 파일이라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거기다 레미콘을 또 쏟아 부어야 되니까 레미콘이 들어가고, 요즘엔 또 플레이트 뭐 데크 플레이트 뭐 이래가지고 거푸집을 또 빨리 짓기 위해서 거푸집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관련 기업들 한번 쭉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이제 당연히 창문 만들어야죠. 창호, 바닥재, 뭐 석고보드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매출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구 그리고 페인트 이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분산을 해놓는다 그러면 내가 재수없게 어떤 한 기업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뭐 횡령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사사고가 크게 발생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하필이면은 그 산업 전체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내가 찍은 종목만 내려가는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겠죠. 핵심은 이거죠. 뭐 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뭐 집중 투자를 해보겠다 이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용적률 뭐 건폐율 계산하고 시공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 가격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뭐 건자재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가랑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얘기는 안 해줄 테니까 뭐 알아서 잘 봐가지고 골라야 되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어차피 건설 그리고 건자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이름이 있는 브랜드력이 높은 기업들이 수주를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택하고, 건자재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나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중박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할 매수를 하든 뭐 한방에 매수를 하든 뭐 각자 매수를 시작했다면 뭐 이거 종목 추천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좋은 기업이 아닌 좋은 주식을 사라,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책이 변화한다거나 건설 수주액이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설 수주액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 매달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뭔가 계속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매도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신규 택지에 대해서 뭐 민간 건설사의 물량이 대폭 감소된다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H가 내가 다 해먹겠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뭐 민간 건설사들은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겠죠.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일단 최근 LH 그 문제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에서 물량을 좀 많이 맡을 가능성이 크고, 용적률이 변화한다거나 건폐율이 변화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집을 좀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좀 많이 늘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문제겠죠. 대출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이러면은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만약에 막 속출한다, 이렇게 되면은 건설업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건설업 자체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때는 또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어쨌든 이거는 매수를 한 다음이다 그러면은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의 심리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최근 상승 추세에 접어드는, 들고 있는 이미 건설업 그리고 건자재 관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